때는 1730년, 장소는 퀘니이베르크였다. 이 도시의 성문 앞에서 밤늦은 시각에 한 어머니가 6세의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냥스런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해 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식물과 약초 그리고 동물과 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주의력이 깊은 아들에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두 사람은 끝이 어디인 줄을 모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린아이는 밤하늘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두 가지 사물이 있었다. 이것들은 나의 마음을 언제나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욱 벅차오르는 감동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한층 더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그중 하나이고 나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법칙이 나머지였다. 나는 이들이 내 눈앞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있고 이들을 나라는 존재가 지닌 의식과 직접 연결해 놓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이었다. 그가 훗날 커다란 진전을 보았던 분야도 천문학과 도덕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다. 칸트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풍부했던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13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죽었다. 푸른 하늘 같은 눈빛에 섬세한 심성을 타고난 칸트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였다. 가죽 제품을 다루는 장인이었던 아버지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을 계속 후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그는 아들을 도시에서 가장 좋은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 입학시켰고 아들은 후에 퀘니이스베르크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김나지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청년 칸트는 체구는 작았지만 매우 특출한 학생으로 부각되었다. 칸트가 감격을 한 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지붕 위에 설치된 천문관 측소였다. 밤이면 그곳에 자주 찾아가 오랫동안 별을 들여다보기 일쑤였다. 그는 16세에 퀘니이스베르크 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원래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그가 빠져든 것은 수학, 철학 그리고 물리학이었다. 그러나 여가 시간이 되면 그는 솜씨가 좋은 요리사로 변신하였다. 아주 뛰어난 당구 실력을 지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약간 우물우물 말하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퀘니이스베르크의 사교 모임에서 인기가 많은 손님이었다. 그러나 그의 열정적인 관심은 아직도 별과 우주에 있었다. 논리와 수학을 담당했던 마르틴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힘이 닿는 대로 칸트를 뒷받침해 주었다. 칸트는 개인이 소장했던 반사망원경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몰랐다. 당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발명하여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망원경이었다. 그는 우주의 구조에 관한 뉴턴의 기본적인 저서를 읽고 숫자와 도표 그리고 계산식에 빠져들었고 이를 근거로 물리적인 세계에 관하여 아주 독자적인 모델을 고안해내었다. 이러한 모델을 서술해 놓은 그의 저작은 부피가 얇은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그 제목은 일반 자연사와 천체론이었다. 이 제목만을 따져보면 엄청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차라리 폭력에 가까웠다. 수학적인 계산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칸트는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추론을 통하여 우주 구조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야심이 넘치다 못해 차라리 당돌한 프로젝트였다. 자연과학자들은 이 저서를 들추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자신의 방법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여 이를 모든 분야에서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통찰 중에서 적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를 끝까지 믿었고 이는 죽고 난 후 한참 후에 사실로 판명되었다. 칸트는 태양계는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신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행성계의 형성을 설명한 최초의 시도였다. 칸트의 견해는 그만큼 앞서 나갔고 과감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기의 앞날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대학을 마친 후 그의 인생행로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9년이란 세월을 가정교사로서 허송세월을 해야만 하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1세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수입은 매우 보잘것없고 4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시간 강사 생활은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다. 칸트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고 매우 지적인 데다가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관심을 보였다. 신학과 교육학, 자연법과 지리학, 인류학과 논리학, 형이상학과 수학, 기계역학과 물리학 등이 그의 관심 대상이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퀘니이스베르크 대학교는 칸트에게 교수직을 제안했는데 엉뚱하게도 시학 담당 교수였다. 그는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는 축제연설을 작성하고 여기에 자신이 직접 쓴 시를 하나 첨부해서 과제로 제출해야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 도합 15년의 시간 강사 생활을 한 후에야
칸트는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논리 및 형이상학 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칸트는 철학에서 두드러진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점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아야 했다. 칸트는 계산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자체는 무미건조함과 지루함의 화신으로 탈바꿈하였다. 시인 하이네는 훗날 이를 웃음거리 소재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칸트의 삶은 시간적인 순차에 따르는 서술이 불가능한 대상이었다. 그는 우여곡절이 뒤섞인 인생의 주체도 반전이 거듭되는 사건의 주인공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5시 정각에 집에 하인이 그를 깨웠고 1년을 하루같이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산책을 하고 매일 저녁 10시 정각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80세가 다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그의 일상은 마치 삶에 대한 저항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듯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면서 34년 동안의 저술한 책들은 무미건조한 지루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로 쓴 가장 중요한 철학서로 칸트의 저서를 꼽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의 정신을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거나 그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신의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고 오히려 법학자의 태도로 접근하였다. 그는 이른바 법칙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청년 시절에는 우주가 지닌 체계적인 법칙의 비밀을 풀고자 시도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의식에 존재하는 규칙과 거기에 맞는 정당성을 찾고 이를 통해서 구속력이 있는 법칙을 도출해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였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안전장치는 어디에 있는가? 150년 전의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칸트도 인식의 확실성을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사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역시 도달해 있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연구하는 이러한 철학을 칸트는 선엄철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이 도달한 인식의 상태와 관련해서 데카르트보다 훨씬 더 신중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칸트는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진정한 본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자연의 질서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 간에 그 형상은 사실 우리의 뇌 속에 정리되어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색채를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시신경인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오히려 하나의 질서를 창출해내어 이를 자연에 더 씌워놓는다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인간은 사물을 인지하는 도구와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상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은 자연을 기반으로 법칙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를 써내어 거꾸로 자연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칸트가 최종적으로 도덕의 문제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매우 생산적이고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전개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루소가 믿었던 본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고 이 밖에도 인간 존재에 대한 간단명료한 규정들을 원용하는 것마저도 주저하였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선한 존재인가를 따져 물어서 이를 확정지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칸트는 특정한 들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그를 도덕적인 행동에 있어서 매우 능력이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능력 안에 도덕적인 법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인간들이 서로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다.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능력은 칸트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인간에게 선한 행위를 지향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칸트를 사로잡았고 그는 모든 생물체 가운데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칭호로서 존엄성이란 낱말을 부여하였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인간은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한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다면 어느 정도까지 선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선한 상태가 아니라 선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이 칸트의 주제였다. 그가 철저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간의 이성이었고 그의 관심사는 인간의 이성이 천성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도덕을 가능하도록 만드는지에 있었다.
칸트의 고찰에 따르면 인간의 선한 행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성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 인간의 경제적인 형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바로 인간의 의지였다. 인간들이 서로서로 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면 선한 의지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때의 선한 의지는 단순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뛰어넘어 확고부동한 법칙으로 엄수되어야만 하였다. 선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이런 요구들을 칸트는 무조건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엇을 수단으로서의 조건적과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저서 실천이 성비판의 표현을 빌리면 정언명령은 의지의 최대치가 언제라도 일반적인 입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통용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함이 마땅하다. 칸트의 경우에 이러한 추론은 어떻게 하면 인간 이성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논리적 기능을 다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양식과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칸트의 눈앞에는 도덕적인 법칙이 분명 존재하였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이었다. 그리고 칸트는 자신이 과거 한때의 대우주를 분석했던 것처럼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눈에 비친 이 법칙만을 분석하였다. 그에게 선에 대한 의무는 하늘이나 별과 같이 일종의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어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칸트의 믿음에 따르면 정언명령은 절대적이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뛰어넘어 이를 따라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적인 법칙이 내리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행한 일들이 혹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한 행위를 완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의지가 선한 것이면 그러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도 결과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자신이 세워놓은 사상에 상당히 만족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훗날 생물학을 통한 검증을 과연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은 그가 말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더 억제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은 이성에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훗날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었다. 우리의 뇌가 부리는 진정한 기교가 무엇인지를 자연으로부터 알아내어 일목요연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낸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도식주의를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심연을 관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칸트가 제대로 된 안식처를 갖게 된 때는 60세가 되어서였다. 자기 소유의 집에 하인과 요리사까지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서 그의 명석한 머리는 수많은 질환 중에서 하필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그는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졌고 결국에는 방향감각도 완전하게 상실하였다. 1804년 2월 어느 날 오전 11시 정각에 그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칸트는 죽음을 맞이했던 당시에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 철학자였다. 철학에서 그의 업적은 지구는 하나의 공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창한 코페르니쿠스와 비교될 만하였다. 그러나 칸트가 보여주고 증명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위대한 정신적 고개를 통해 보여준 것 가운데 사실에 부합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단 칸트는 우리의 이성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독자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 세계를 투영해낸다는 점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의 논리적인 도식을 별도로 지니고 있어서 인간이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한 도덕적 법칙의 기능을 하는 논리적인 도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논리적인 도식이 정말로 있다면 그 도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 선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에게 왜 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였으나 칸트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칸트는 평생을 두고 자연과학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한 도식주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인간 이성의 진정한 기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연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칸트 시대의 유인론을 연구하겠다고 나선 자연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 연구는 걸음마도 제대로 배우기 전이었다. 독일의 의사였던 프란츠 요제프 갈이 뇌의 겉모양을 측정해 봄으로써 이 분야에 첫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가 작성한 뇌에 대한 도해를 보면 콜럼버스 이전의 대서양 해도와 마찬가지로 터무니가 없었다.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막연한 억측 이외에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칸트의 시도는 가장 작은 망원경조차 확보하지 못한 물리학자가 행성들과 우주의 법칙을 산출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와 다를 것이 없었다. 칸트도 역시 인간의 뇌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해볼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뇌의 주인이자 지배자라고 설정해 놓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에 대해 말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점에 대해 그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다. 철학에서 칸트의 업적은 코페르니쿠스와 비교될 만하였다.